네, 라이브 쇼가 신년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성역이 없는 토크, 솔직하고 거침없는 정직한 토론의 장으로 매주 화요일 리얼 100분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텐데 특집으로 준비한 리얼 100분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두 더민주당 의원, 송영선 전 국회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재 국민의당 대변인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양하게 현역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또 전 논설위원, 또 변호사 이렇게 모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현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답변이 부실하다면서 퇴짜를 놨어요. 거의 분 단위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지금 굉장히 논란만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이 재택 뭡니까 이거 아까 재택근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택 관저집무실의 재택근무에 대한 생각을 자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있었죠. 우리 김준희 의원님. 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처했던 곳, 관저집무실요. 취했던 방식,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민에게 설명을 했던 것, 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의문, 모든 면에 종합을 해볼 때 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느 야당보다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비판적이었고 지금도 비판적이고 저는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또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참모진들이 도대체 이 나라의 최고 핵심 수뇌부, 이 국정의 이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 앵커께서 모두 발언해서 자세하게 의문들을 던졌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나라에서도 더군다나 북한이라고 하는 이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적대 세력을 국경에 두고 있는 분단 대치국가의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역사에서도 저는 지울 수 없다고 본 것이며 자 이제는 대통령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대로 보다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답변을 해야 되고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총론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 강론으로 이 24시간 재택근무 체제 특히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생활집입니다. 관저요. 우리가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관저라는 표현. 서울시장도요. 9시에 서울시 출근합니다. 서울시장 관저에서 있으면서 관저에서 일한다. 이런 표현은요. 제가 볼 때 저도 출입 기자를 오래 했지만 좀 이건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 우선 첫째는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이라고 하는 거 아까 개인 서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저 집무실에서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제한돼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 일정이 없는데 꼭 그런 조용한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연구를 하거나 말이죠. 그런 일이 있거나 말이죠. 그런데 보통 들리는 이제 확인된 거에 따르면 1년 365일 중에서 일정이 없는 날은 거의 관저 집무실에 머물렀어요. 네, 회의가 없는 날. 네, 회의가 없는 날은. 자, 그것도 저는 대단히 문제지만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통령이 국정의 현장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밀접과 통합과 소통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재앙적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그런 일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은 무슨 비상사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위치 근무.
당연하죠. 5분 대기 조라를 밖에 나간 사람들은 들어오고 밖에 나온 사람도 들어오고 영내에서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 사무실에 자기 의자에 정위치 근무. 네. 그러면 그날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비서동에 있는 대통령의 간이 집무실로 가서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네,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 하루 종일 집에서 혼밥하고 뭐 혼자 시청하고 이런 체제는 그대로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선 그날 당일의 문제입니다. 제가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 11월 25일 날 의총에서 맨 처음 제기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탄핵 소추안에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세월호에 있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직무에 매달렸다 하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구조를 위한 지휘가 구체적이고 분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1월 1일 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날 결재를 하냐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결재가 밀렸다고.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엇을 결재했는지가 하나도 없어요. 기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아마 초등학생이 이 사유서를 써도 해명서를 써도 이렇게 쓰지 못할 거다. 저 정도의 사유서를 쓴다고 한다면 변호인들 스스로도 변호인을 포기하고 대통령도 사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4시간 이제 상시 혼자 밥 드시고 혼자 또 시청하시고 이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치부장 시절에 아마 3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박근혜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갖고 그 요가로 몸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 요가하는 장면을 신문이니까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겠냐 사진하고. 그랬더니 그때 그랬습니까? 그때 막 정색을 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후보 때는 이제 방송에 노출을 했죠. 네. 근데 보통 그때 하루에 1~2시간을 요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하루에 1~2시간을 머리를 합니다. 요새는 미니 홈피가 없지만 과거엔 미니 홈피에 700만, 1000만 식구가 있었을 때 집에 가서 그 미니 홈피 1~2시간 보는 거에 굉장히 큰 낙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국가는 없는 겁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이라는 날짜도 중요하지만 네네. 물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금의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날짜가 돼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거는 5천만의 안위와 생명과 먹고 사는 문제를 매일 걱정해야 되실 분이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을 쉬는 날로 해놨다는 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정식 근무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주중에 하루를 쉬시는 날로 해놨다는 건 나는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서실장이 해명한다는 게 24시간 대통령은 모든 게 근무하는 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러면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야. 관저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관저에서 하면은 관저에서 자기가 관저가 더 편하니까 한다면 그건 또 양해가 됩니다. 그러나 관저에서 할 때도 이 소위 말하는 본관에서 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놨을 때 관저에서 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근데 지금 김장수 안보실장이 YTN을 체크하면 나옵니다 하는데 윤 전 추가 나와가 하는 얘기 1월 5일 날 한 얘기 뭡니까? TV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2005년 김선일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은 이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안 돼가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완했다는 게 지금 저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돌아갔다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돌아갔다면은 그때에 이거를 9시 최소한 8시 52분에 이런 것이 기사가 뜨고 아무리 늦어도 한 10분 후에 청와대에 이게 통보대가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나라가 이것은 이념과 정파와 계급과 모든 계층과 색깔 모든 걸 넘어서서 과연 이런 분이 우리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제의를 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 참- 24시간 재택근무라는 거는 온 국민이 꿈꾸는 근무 체제 아닌가요? 온 국민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이메일로 업무를 보고 전화 받고 쉬고 싶으면 쉬고 꿈이죠, 또, 꿈. 예, 일이 밀려 있으면 좀 쉴 때 쉬다가 밤에 잠이 안 오면 또 일을 하고 꿈이죠, 이런 꿈. 건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직무 태도에 대한 생각이 일반 국민의 상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편한 곳에서 본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무가 혼자서 일을 보는 구조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부처 장관들, 차관들, 수석들과 수시로 어떤 일에 대해서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즉각적인 회의 내지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편하다고 자기 관저에 있으면 가뜩이나 남자들로 구성된 수석들 전 모든 장차관들이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관저, 집, 사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고 그 사생활을 좀 침해하면서까지 보고를 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구조라는 걸 뻔히 아실 텐데도 이런 비상 상황에까지 네. 관저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요거 하나 읽고 얘기할까요?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뭐 당연한 맞는 얘기죠. 대통령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저걸 이제 변명이라고 내놓은 거 해명이라고.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공식 집무실이다. 예. 그러나 비상 어느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벙커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경 헬리콥터를 통해서 네. 현장에 비춰지는 카메라도 다 포착이 되는 건데 집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텔레비도 안 봤고 지금 텔레비가 없는 방에 있었고 집에 텔레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혼자 드라마도 자주 보시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벙커로 갔었어야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저는 이걸 국가 기밀로 3년, 4년을 유지했다는 거. 대통령이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를 갖다가 국가 기밀로 청와대에 있었던 모든 참모들이 대외 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건 정말 극악한 범죄라고 생각해요. 포인트 하나만 좀 저는- 추가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근무 공간 문제도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일정이 없는 날은 거의 거기서 이제 재택근무를 한 건데 그 장소에 텔레비전이 없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텔레비전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방송사 보도국장의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 뭐 굳이 세월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말이죠. 항상 자기가 왜 당신은 그렇게 고독한 이 직무 형태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생각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자면 구진궁궐 그 본관 집무실에서 나와서 제발 좀 비서들하고 같이 있는 비서동으로 옮겨라라고 수많은 언론이 문제 제기했을 때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텔레비전도 있고 전화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SNS가 있는데 물리적 공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여라. 행정부처가 쪼개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화상회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일거에 일축을 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논리로 따지면 관저 집무실에 가장 우리가 돌아가는 알 수 있는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TV 스크린을 봤어야죠. 그리고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걸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똑같은 일이 만약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그것을 텔레비전에 생중계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논리를 따지면 관저 집무실에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일단 네. 강현재 변호사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더 하시죠. 저는 이제 지금 24시간 재택근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 그 변호사로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조금 의아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 재판받을 때 어차피 재판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재판부가 직접 얘기를 한 게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부 구체적인 부분은
내용이 없거나 증거도 없고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안보실장과 통화한 내역이 서면에는 있는데 보통 변호인이 서면을 내면서 유리한 주장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증거도 내서 훨씬 유리한 어떤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과 충분한 전화 통화나 보고나 지시를 받은 게 있으면 오히려 증거를 붙여서 내는 게 맞는데 또 안보실장하고의 통화 내역은 또 기록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자, 있어요. 저는 여기서요. 변호인단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현장 지휘 체계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은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이거는 직접 유선 등 이렇게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의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그럼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서 만약에 폭탄이 터뜨려도 재택근무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10시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서면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그렇죠. 언제 앉아가 타이핑하고 서면 보고를 하는 게 손으로 선제도 서면으로 써서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뭐 그것도 뭐 김 의원 우리 김홍걸 의원 네. 그 의원 얘기로 들으면 그 청와대 상 경험으로 보면 거의 자전거 타고 갈 장소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한 근데 5분 정도 어쨌든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갈 거리도 아닌데 그걸 그 바쁜 상황에 최초로 보고하는데 사건이 터지고 1시간 7분이 지난 시점에서 손으로 쓰든지 타이핑을 내가 서면으로 들고 가가 그것도 직접 못 주고 누구한테 줬다고 얘기했어요. 안봉의한테 주거나 정호서한테 주거나 이재명한테 줬다는 이거는 거 말이 아닙니까? 안 돼요. 거기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저는 일주일에 정해진 날에 근무할 능력이 안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 빌릴 수 있고 돈도 남한테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이 안 되면 대통령 못한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할 수 없어서 하루를 쉬어야 된다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때는 오히려 관저집무실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빨리 지시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투에 이런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근데 그걸 뭐 일일이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답답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고 솔직히 오늘 대국민 그 자술서를 갖다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장면이 박영거 왜 중요한? 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그 여야를 떠나서 제1야당의 우리 민의원 의견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 정말 동의를 정말 개탄스럽고 통탄스럽고 정말 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네. 이 나라의 청와대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말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최대 업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특수부대가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한 겁니다. 그 사살하는 장면을 미국의 특수부대의 머리에 달린 카메라로 위성 생중계를 할 때 네.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 힐러리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미국 군대의 총 책임자 사령관 그리고 작전 실무 책임자 네. 그리고 백악관의 그 중간 관리들 한 10여 명이 지하 벙커에 모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뒷자리에 앉고 그 생생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작전을 생중계하는 거를 대통령과 그 나라의 국가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서 지켜보는 장면 그 사진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 정권은 살아있는 정권이고 세계를 지휘하고 미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격이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사진 하나로. 예? 물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말이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가 만약 진짜 북한으로부터 폭격받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난 그거를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거. 그래도 이렇게 할 거냐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거꾸로 세월호가 터졌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관저 집무실에 있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머리 손질도 안 한 채 비서동이 있는 간이 집무실로 이동을 합니다. 해서 긴급히 비서실장과 참모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현장 구조작전 지휘는 해경에 맡기고
이 사건이 펼쳐질 앞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과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 저 참사를 겪은 고등학생과 저 생중계를 보는 우리 중학생, 이 어린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TV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저들을 위로할 것인가를 참모들하고 논의하고 막 대통령이 당황해하면서 긴장해하는 사진이 만약에 나가서 신문에 보도됐다고 쳐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그거 하나로 이 제대로 살아있는 정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네. 아주 100% 실패한 자, 정권. 전쟁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전쟁 때 과연 저런 행동을 취했다면 어떻게 네. 했냐. 좋아요. 대통령이 아니고 일선의 군단 사령관이 저런 행동을 취했다고 쳐요. 그럼 저 당장 저 군사재판 회복감입니다. 그렇죠? 군사 재판이 아니라 군사 재판에 회부돼 끝나는 갖고 거죠. 재택근무하고 그 참모들도 다 가서 아무도 보고 안 하고 그리고 흥청망청 7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말도 안 전시에 되는 그거는 군사 재판에 회부돼 갖고 어떤 형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상상하면 지금 이 대통령의 7시간 그리고 그 참모들의 7시간 국가 컨트롤 타워 국정원장이든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이든 관련 장관이든 이 7시간에 국가 컨트롤 타워의 무능과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엄격한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얼마 전 TV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세월호 사건이 아니고 민통선 어디에 북쪽이 내려와서 그 마을을 초토화했는데 1시간 동안 국가안보실장이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그것도 전 방송사가 생중계로 네. 예? 중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지역에 뭐 네. 폭탄이 터졌다, 불이 났다, 난리를 쳤는데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해서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충신이라고 데리고 일을 하면서 또 더 나은 자리로까지 보내고 전 납득이 안 갑니다. 내가 아주 우리 언론사 출신 여기 셋이 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 70년대 판문점 도끼 마냥 사건이라고 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모 신문사 출입 기자가 뭐 그 당시 국방부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하고 대변실하고 거기만 출입했으니까 네. 이제 그리고 저녁에는 뭐 되게 여행 시간 보내고 갔는데 그 사건이 난 줄 몰랐어요. 네. 물론 이제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했으니까 회사에서는 호의를 찍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평상시처럼 뭐 별일 없겠죠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출근을 했죠. 네. 근데 이미 와서 봤더니 호의는 찍어서 나가고 뭐 회사에 난리가 완전 났어요. 뒤집혀졌고 본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용히 사표 내고 나가는데 그날도 사표 냈습니까? 아무도 안 말렸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언론사에서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 지금 이걸 갖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안보 관련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이거 자, 잠깐 아까 근데 세월호 예, 사건을 안보 관련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까지는 아니죠. 이 세월호 사건은 안보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안보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서 중대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죠. 자, 네. 이제 안보 관련 사건 한번 보세요. 네. 그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도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북한에서 지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한국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지뢰 도발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밝혀졌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논설위원 할 때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뢰 사건 났을 때. 지뢰 도발 사건이 터져서 북한의 소행이가 밝혀져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주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참석도 안 말이 하고. 안 되죠. 예. 그래 더군다나 여자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대통령이니까 그런 군대 상황이라든가 도발 사건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세로라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 주제는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해서 그 전후 관계를 자세하게 들어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 혹시 수요일이 아니었나 모르겠네. 제가 그래서 확인했습니까? 하도 화가 나서 네. 그때 이 칼럼을 썼습니다. 네. 제목도 내가 잊지 않아요. 둔감한 대통령과 나약한 군대. 그때 이 국방부에서 제대로 보복 공격도 못하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무슨 뭐 창조 국방이 이런 캐치 프레이즈 내걸 때였어요 그때. 네. 창조 국방이라고 발음 잘해야 내걸어요. 됩니다. 캐치 프라이즈. 예, 그죠? 예. 캐치프레이즈. 예.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어요, 제가 잠깐. 둔감한 대통령, 나약한 군대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둔감한 대통령으로 제가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성 대통령이라면 더군다나 공부하는 자세로 전후 맥락을 알아야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래야 앞으로 북한을 다루는데 대통령이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뭐 대통령이 그 칼럼을 읽었는지 그래서 어떤 반응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본인이 주재를 하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 근데- 제작진들. 검색하는 동안 이게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그 요일을 좀 확인해 우리 주세요. 김진 둔감한 논설위원님은 저 칼럼을 제목을 둔감한 대통령이라 했지만 아 제목이 둔감한 네, 대통령이었어요. 둔감한 대통령 나약한 군대. 네, 아, 둔감한 대통령이라고 나약한 썼지만 군대. 네. 사실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도 그랬고 되고 나서도 가장 많이 쓴 용어가 국민하고 안보입니다. 일만 터지면 국민만 보고 가자. 일만 터지면 안보다. 안 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장병들이 다치고 가장 진짜 일촉즉발에 남북 간에 그런 어떤 충돌이 그럼요. 있었는 상황인데 지뢰 터지면 큰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현장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둔감한 것이 아니고 저는 둔감한 안보 회의에 것이 뭐 안 아니고 들어갔다는 거는 말이 아니죠. 대통령 주제죠.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만 안보란 용어를 쓰지 않는가라는 네. 의심까지 든다는 거죠. 아, 이제 그 선진국- 사건은 화요일이었답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 날 회의가 있었나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청와대 11문 그 경호를 했던 그 많은 경호실 직원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들어가십시오. 안 되면 출입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야죠. 그 많은 이대 교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금메달 면접은 할 수 없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그 많은 재벌 입원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준조세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다면 사회가 이렇게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중심에 그 국가의 중심에 그 구성원들도 문제였지만 주변부도 문제였지만 그 주변이 그 해 중심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큰 구멍이 있었죠. 자, 좋아요. 9시 조금 넘어서부터 그 당시 배가 이제 기울어 가는 게 전 방송사내고 전 국민이요. 거의 다 봤습니다. 그죠? 보셨죠? 안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빨리 자수하세요. 없죠?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10시에 처음으로 이걸 보고 빨리 YTN을 보라고 빨리 TV를 보라고 빨리 보라고 했는데 뭐 안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오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원 구조됐다는 그 오보가 저희 지금 이제 방송사마다 쫙 나옵니다. MBC부터. 11시 1분에 MBC가 첫 오보를 날립니다. 이거는 이제 전원 구조됐다. 이런 보도를 잘못된 보도죠. 이게 나가고 나서 바로 정정하는 게요. 11시 19분부터 나옵니다. SBS에서 11시 19분에 정정 보도가 나오고요. TV조선도 11시 6분에 시작해서 11시 31분에 정정.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정 보도. 지금 전원 구조가 되지 않았다. 오보를 인정하는 정정 보도가 나오는데 이 정정 보도 보고를 2시 50분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3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마디씩만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거 너무 길게 간 것 같은데. 9.11 테러 때 아마 우리 김진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워싱턴에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탁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뭔가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는 순간 저는 몰랐죠. 내려보니까 막 TV에 보니까 펜타곤이 공격을 당하고 그때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4.16 때 우리 국민들의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달, 4달 갖다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봤다고 한다면 누군가 당장 대통령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고 TV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런 말 할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데리고 모시고 벙커로 가야죠. 그리고 안보실장 주제로 그리고- 회의를 하든 막 그렇죠. 긴급하게 그리고 해야죠. 대통령이 거기서 그 위기 상황의 중심에 있어야 되죠. 헤드쿼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본인도 그런 체제를 갖다 구축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 국가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위기 상황에 항상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 다시 한번 사표내야 돼요. 사실 외국 같으면 맞습니다. 예. 전부 다 사표내야 돼요. 예, 강영재 그러니까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어떤 국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기는 분들만 있었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예를 들면 관저에 있으면 뛰쳐 들어가서 비서관 통할 것도 없어요. 그 상황이 무슨 비서관에게 서면을 제출하고 그 비서관이 그 서면을 언제 제출할지 어떻게 알아서요. 그 직후에 그러면 나 여기서 뭐 있을 테니까 당장 빨리 전달하고 전달했다는 보고를 나한테 해라. 이렇게라도 했는지 의문인데 그런 식의 보고를 할 때가 아니라 뛰쳐 들어가든지 뭐 당장 대통령 전화를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해서 거기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빨리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중심에 안보실장이 있으셨잖아요. 네. 이런 일 처리하라고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해서 안보실을 만든 거 아니에요. 또 막 개편해가지고 돈 들여서. 그런데 그 안보실장이 그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질타를 하고 탄핵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 주중대사 가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라고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어이없는 일들이 버젓이 지금 자행돼 있고 그 결과도 그대로 지금 존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빨리 걷어들이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잔재를 남겨두면 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계속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 1979년 10월 26일 날 박근혜 영해죠. 그 당시에 그 시해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이 시해됐다라는 보고를 듣고 전방응요 했다는 것도 다 상징 조작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얼렁뚱에 있었거든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그 제가 송민순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서평을 썼습니다. 책을 굉장히 네네, 꼼꼼하게 다 읽고 그 책이 사실은 나오고 난 뒤에 이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나오고 난 뒤에 사실은 뭐 엉뚱하게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완전히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져갔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 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송민순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은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따지고 다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줬다는 거에 저는 크게 방점을 둡니다. 나는 이념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찬성을 안 했지만 대통령과 밑에 강요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싸우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4월 16일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어떤 4월 16일이라는 특정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8월 14일일 수도 있고 1월 2일일 수도 있고 다른 일에서도 터질 수 있는 근원적인 내재적인 제도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4월 16일이라는 사건 하나로 지금 폭발됐을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이 국정 운영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4월 16일이라는 특정한 사건으로 발로돼서 보이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고 맞습니다. 내재돼 있었고 네네. 잠재적으로. 그래서 박영건 다음 대통령이 이것을 싹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특히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바꿔야 되고 자 요것을 제가 꼭 첨가하고 싶은데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역사적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말기 때 청와대의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섞어가지고 원당 비탁을 만들어서 특보단하고 밤에 얼큰하게 술자석을 가지면서 얘기할 때 옆에 앉아서 술상무했던 사람이에요. 김기춘 법률비서관이. 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스터 김 하면서 이뻐했던 사람입니다. 미스터 김 김기춘 비서관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를 생생하게 목격했을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를 관리하고 국정을 운영을 했느냐.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박근혜 의원을 대하는 태도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식으로 대했냐면 법률기수 비서관이 영부인 역할을 하는 박근혜 영부인 역할. 네. 박근혜 영부인을 대하듯이 법률비서관이 대하듯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국회에 있을 때 여의도 연구소장이라든가 국회에 있을 때
박근혜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허태열 비서실장 다음에 왜 김기춘 비서실장 시켰느냐.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따를 사람이니까 모든 실무적인 일은 김기춘 비서실장에다 맡긴다. 최근에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모든 골치 아프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힘써야 되는 일들은 전부 김기춘 비서실장에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편하게 관저 집무실에서 뭐 보고서를 보든지 SNS를 하든지 이렇게 지낸 게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이 이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청문회에서 나와서 증언을 하기를 무슨 그 일정한 시간까지는 국가안보실 책임이고 그 시간을 넘어서는 비서실장 책임이니까 비서실에 자기는 안보를 담당했다는 거야. 비서를 다 넘겨서 그것이 예를 들자면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입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이 재난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경이 속한 경찰이 속한 정무수석실을 관할하고 있는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다 뒤로 쥐고 처음부터 사건 발단서부터 대통령에게 급히 쫓아가서 대통령을 비서동으로 나오게 해서 비서실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해경과 이렇게 국가안보실장은 보좌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 사안을 말이죠. 네. 청문회 나와서 절반은 내 책임이고 절반은 저 시간상 무슨 비서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요 얘기만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리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집을 좋아하냐 하는 문제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총에 여의고 그다음 어떤 자기 스스로 결정한 바는 없고 굉장히 어떤 유폐 생활 같은 오래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바가 없는데 보통 정치인들은 이렇게 대결을 하면 뭐 낙향을 하든 칩거를 하든 뭐 외국에 가든 자기 세력을 모아서 반격을 가하는데 이 대통령은 그래서 항상 집으로 혼자 가 있다는 거죠. 그 일종의 말하자면 어머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궁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면 아무런 반격을 가하지 않는데 해결이 돼요. 대통령, 박근혜 대표 정면도파 성공. 신문을 보면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집에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단둘이 있었던 사람이 최순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심리적으로 집에서 보호받고 싶어하는 어떤 상황을 갖다 돌파하는 심리보다는 24시간 재택근무의 어떤 심리적 연원이 그런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은 아직 토론 주제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간 게 아닌데. 네, 아닙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길게 갔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 이 토론 주제와 관련된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런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히려 그분의 안보관을 가짜 안보라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 보복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부탁했다는데 나라의 안위가 달린 국가 안보 문제를 어떻게 돈과 거래하겠다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장애인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먼저 당론부터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한 걸 야당이 지금 무슨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해야 하지는 못할 망정 사대주의라니요. 네, 첫 번째 토론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는 서로 다투는 부분이 없었어요. 여야 전부 통일된 얘기였습니다. 예. 이 사드 갈등인데 이 논란의 불씨 사드 갈등인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의 이 사드 방중을 둘러싸고 지금 국민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관련 발언을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북한에 김정일에게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던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이 세력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의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드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승민 의원 발언에. 중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매국이라는 주장. 이런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4대 강국의 외교부 장관 만난 걸 가지고 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굴욕 외교냐 아니면 국익에 도움된 방중이었나? 예, 이 논란에 대해서 자, 네. 뭐 그건 제가 먼저 하시게. 예. 그렇죠. 그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 운문한 개구리 신세에 있다. 그리고 또 운문한 개구리 신세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국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가서 여야 의원들이 다양하게 만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었죠. 뭐 우선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중국의 국익이 침해됐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예. 다음 두 번째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예. 다음 두 번째는 그 한한령이랄지 이제 한류에 대한 제재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우려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아마 그 중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 사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10월 달에 아마 그 19차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열린 전당대회인데 그동안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또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사드 반대를 갖다 여러 차례 외쳐왔는데 이게 애초에는 12월 달쯤에 배치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었다가 지금 5월 달, 6월 달 정도에 배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장이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왜 12월 달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가속화하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의 어떤 일단을 갖다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교적 성과를 기초로 해서 2월 달에 지난해 말에는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 이끌고 네.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서 일종의 좀 더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우리의 그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의 공식적인 면담 요청은 다 거부하면서요. 이 방중 그 민주당 더민주 의원들에 대해서 오랜 친구 같다면서 극진히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요. 당연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신 이거는 거고. 오바 외교 아니냐. 뭐 그건 이제 아니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듣고 의원님이 성과라고 얘기하는 데 설명을 대해서 하고 제가 비판하는 게 좀 좀 좋을 얘기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김장수 주중대사랄지 외교부 장관하고 지금 거의 안 만나고 있잖아요. 네. 고위층을 안 만나고 있잖아요. 또 만나도 설명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저 외교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왕이 외교부 장관.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참 설명을 해도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혼자 얘기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에 간 우리 의원들이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도 오면은 만나달라. 우리는 우리도 미국에도 갈 거다. 중국에만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가서 만나겠다. 그랬더니 참 좋은 얘기다. 여당 의원들도 만나면 저희들이 만날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김장수 대사랄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갖다 안 만나려고 한 게 아니다. 실무적인 대화는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요구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당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얘기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이걸 성과라고 보는 것 시각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작년 8월에도 6명이 갔습니다. 얻은 결과가 뭡니까? 만약 작년 8월에 간 성과가 있다면 한한령이 더 강해지지도 않았어야 되고 한국 입장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야 돼요. 갔다 오고 난데 얻은 게 없어요.
저는 의원님이 다른데 어디 글을 쓰시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신 글을 봤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제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간 것하고 사실은 중국이 웰컴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내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이간질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스스로 열어준 거나 같은데 왜 중국이 웰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갔다면 이것은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외교부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를 하고 가시는 게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그 대사는 만나주지 않으면서 당국과의 접촉은 피하면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것이 의원 외교다. 아니 한번 저 중국의 속셈으로 한번 보자면 중국이 왜 그랬겠느냐. 중국이 왜 그랬겠느냐. 이건 뭐 명백한 쉽게 얘기하면 이간지기 아닙니까? 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간질, 점잖게 얘기하면 이간지기. 에? 이것은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이 남한의 당국과의 접촉은 피하면서 남한 내의 반정부 예를 들자면 진보좌파 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접촉하는 거하고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우선 그 점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취약을 하냐면, 자.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당국을 설득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 당론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어떤 식의 일이 발생을 되느냐. 얼마나 어느 쪽에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되느냐를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잠깐 시청자 여러분 당론은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니죠. 네, 사실관계 틀려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 정한 바가 당론으로 추미애 정하지도 대표가 않았지만 전당대회 때 자기가 그것을 당대표가 되면 당론화하겠다고 했지만 의총에 부의한 적이 없죠. 당론을 하겠다 했죠. 그리고 자 문재인 본인 얘기죠. 자, 문재인 전 대표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권 주자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리고 여야를 통틀어서 청와대에 지금 120m 앞에 가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이 뭐예요?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겠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아니에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가 차기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죠. 자기가 다음 대통령 차기 정부에서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했던 얘기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서 반대했잖아요. 신중 접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팩트가 자꾸 계속 틀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신중 접근이라고 했죠. 신중 접근이 찬성이에요 반대. 자, 이렇게 모릅니다. 생각합시다. 아무도 그 의견이 뭔지를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추측이 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추측이 돼. 왜냐면 지금 사드 배치가 오케이. 되는 와중에서 민주당의 상황은 민병두 의원의 설명을 네. 자, 민주당의 상황은 민병두 의원의 설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다 치자 말이야. 자, 어떻게 되느냐? 송영길 의원 자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자면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드 배치를 처리한다고 칩시다 말이에요. 사드 배치 처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공약하는 대로 취임식에 북한 특사 초청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관광 재개 다 해서 대북 제재 524 조치 완전 해제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느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삼는 사드 배치가 철회가 되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김정은이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판할 가능성이 터져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정권 들어서서 2달 만에 미국의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얘기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이게 안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락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노무현 일방적으로 전제를 깔고 그 전제에 기초한 결과를 얘기하면 제 한이 발언을 없죠.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예.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2003년에 노무현 정권 때 발생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국제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예?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저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때 엄청난 고금리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 위기는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화장품, 한류 이런 식의 경제 위기에 5배, 10배 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 자, 그래요. 좋아요. 근데 자, 이렇게 보세요. 끝나고 강연제들. 예, 뭐 말할 기회는 좀 주십시오. 예. 클린턴 행정부 때 또 미국의 많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때 미국의 뭐 하원 외교위원장 혹은 뭐 상원 의원들이 북한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그거 갖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행정부가 못한 일을 갖다가 뚫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고 미국에서 국론이 분열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세 시대에 정보가 없던 시대에는 가서 밀실 외교를 하고 나면 국민들이 이것이 반관계에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갔다 온 내용이 다 공개됩니다. 자, 우선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정부에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종합적인 판단인 것이죠. 우선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예산에 1조 5천억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고 그보다 약간 축소된 예산을 갖다 사드가 완결적으로 배정될 수 없게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이런 사드 배치 가격에 우리나라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미국은 지금 현재 전체 시스템 자체 우선 의회에서 미국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1조 5천억을 배정해야 되는데 4천억만 배정한 것이 엊그저께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뭔가 우리 의원님의 그 얘기에는 우리나라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고 무기의 아직 완전성 정확히 문제에 확정된 대해서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논란이. 행정부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국제 정세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대북 전략 어떻게 취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5월 달이면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잖아요. 4월 말 혹은 5월 초일 텐데 이걸 12월 달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했던 걸 무리를 해서 4월 달에 갖다 억지로 배치한 것보다는 좋다. 이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가 아마 크게 보면은 제가 2가지 옵션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는 중국한테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해야 하는 불가피성 갖다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X밴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니들이 감시할 수 있으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랄지. 우리 쪽도 그 정도는 했어요.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했죠, 당연히. 한데도 일정한 설득의 시간을 더 가질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드를 갖다가 조금 늦게 배치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하나고 다음 두 번째는 보다 포괄적, 아까 김진 의원이 너무 앞서가서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 보다 포괄적으로 우리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랄지 북미 수교 정상화랄지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남북관계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랄지 이 북미 관계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관계 패키지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예요. 사드 하나만을 갖고 지금 우리가 고민할 시기입니다. 아니다. 한반도 전체의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결론을 빨리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2가지 옵션이 가능한데 이 2가지 옵션 놓고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중국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미국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지금부터 발언은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자, 강현주 대변인 먼저 할게요. 저희 예약을 아까 했기 때문에. 김진 의원님은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야당의 당론을 정리하면은 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자체를 당론으로 안 한 상태인 거고 국민의당은 이제 사드 배치 반대를 했죠. 네, 당론으로 그런데 했죠.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사드와 관련된 방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방중하신 거 그것만 가지고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이게 굴욕 외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예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 시스템이나 절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년 전에 생긴 신생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떤 비선 실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행각이 있어서 직무 정지된 상태이지 대한민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하나이고 국격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군사적 외교적 문제, 강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내에서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몇 명의 의원님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도 언론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 정도를 하시고 오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저는 좀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 집안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을 제가 지른 건 아니지만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질러서 책임은 이 사람이 지겠지만 우리 전체가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중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불 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화 풀어줄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오신 거랑 똑같단 말씀이시죠.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못하는 일을 야당 의원들이 했으면 잘했다고 해줘야지 왜 비판하냐고 하는데 그런 논리시면 국회의원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하여 배지 없는 일반 국민들이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내려오시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가서 입법 활동하고 의정 활동 할게요. 다를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1분만 할게요. 예리한데요. 예. 아니, 강현재 아니, 우리 잠깐만, 변호사도 다음에 국회 제가- 들어가면 그런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아니, 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민 의원님께서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말에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갔다 오고 난데 바로 왕이 부장이 구시라는 중국의 기관지 중에 하나에 본인이 직접 발표한 게 있습니다.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한반도 비핵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국의 핵우산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2번째, 현재의 정전협정을 우리는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싶다. 3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중국이 우리를 좀 납득하도록 하겠다. 아까 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한다는 것을 중국이 알면 이해를 해줄 것이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나이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비준 절차를 거치든 신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중국은 우리들 하나의 압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1636년 이후에 조선이 왕을 책봉하는데도 중국 허락을 막고 병자호란도 뭐 이게 의원 외교가 아니라 어떤 외교인지 제가 규정을 한번 해볼까요? 외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강현재 그리고 대변인. 강 대변인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네. 굳이 외교라는 표현을 쓴다면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 외교가 아니라 지역구 외교다.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왕이하고 찍은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한 거다. 예? 이 나라의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방중을 할 때 중국이 환구시보라는 관영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를 하면 중국인들은 한국인 화장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한국의 아주 자존심을 긁는 이런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을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거기 가서 뭐 베이징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제1야당 의원이면 만약에 중국인들이 한국인 화장품을 사지 않는다면 일제 초기나 구한 말의 국채보상운동이나 1998년 김대중 정권 때 벌였던 금모기 운동. 그래서 한국인 화장품, 중국인 유커들이 사지 않는 한국인 화장품을 국민들이 사주는 운동을 우리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중국인들의 콧대를 눌러놓고 이런 중국 같은 강대국을 대하는 약한 나라의 태도는 여야 특히 이런 탄핵 정국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권이 이런 이 외교 안보 문제에는 단합을 해서 무슨 결기를 보여야 한국인 화장품 사주기 운동 같은 결기를 보여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냐. 자, 아니 왕이가 속으로 얼마나 자, 중국에 나는 민 의원님한테 이 질문을 해주고 싶어요. 자, 화장품 불매하겠다 했고요. 지금 전세 항공기 다 취소시켰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우리 그 한류 스타들 출연 금지. 자, 중국의 이런 반응들 보면서 대국이라고 소위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이 이런 반응하면서 민 의원님 이 대응 방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 질문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8월 달에 쓴 글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작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쓴 글이 있는데 그때 우리 당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중국 방문할 때 쓴 글이에요. 네. 자, 우리 한반도 역사상 5,000년 동안 미국은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와서 동맹군으로서 와서 47,000여 명 피도 흘리고 갔다. 근데 중국은 우리 역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임진왜란 때 자기들 그 전쟁이 자기 전쟁터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파병한 거였고 또 신라의 삼국 통일 때는 자기들 야욕 때문에 온 거였다. 그렇죠.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와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미를 해야 한 나라고 친중을 해야 하는 나라고 화일 교로해야 하는 나라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그런 수준에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역적인 얘기지만 우리 같이 갔다 온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은 지역구가 파주예요. 접경 지역입니다. 두 번이나 갔죠. 박정호 파주에 의원은 가서 작년에도 가고 올려고 올해도 갔다고 갔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의원 외교하고 국가 외교를 혼동하는데 의원 외교는 가서 그런 말하자면 만물 전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는 한류라도 겁니다. 뭐 풀고 오시든가 자, 이렇게, TV에 자, 출연하는 이렇게 거를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게 뭐 논리- 한가래도 얻어. 네, 그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2017년 18년 이렇게 2년도에 걸쳐서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소강이라고 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그 중국의 국민 소득을 2배로 올리자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이런 식의 무비자 협정을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중국의 부장 조리가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 일일이 제가 갔다 네. 오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아니 다 그래도 설명할 수 한류라도 없지만 풀고 오시든가. 아니, 뭐. 아니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가령 의원님, 그게 순서대로 제대로 되려면 당사자인 미국을 먼저 가고 중국을 가는 게 맞습니다. 사드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국을 먼저 가고 중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저 순서의 문제까지 아니, 얘기하면 왜 순서의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거기 다 중요한데요.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중국만 그러냐면 두번 의원님이 가신 거 아까 아니에요. 미국 아니 그렇게 의원들이 지역 북한- 말단적인 걸로 들어오지 마세요. 아, 자, 그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아직 아시아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안 돼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팀이 세팅이 되면 우리가 가겠다 하고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고 난 데 가야죠. 네. 그 문재인 전 대표 아까 얘기하고 안철수 전 국민의힘 대표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듣고 주제는 좀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그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조속으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됨으로써 우리 성주 국민들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도 저는 다음 정부로 최종 결정을 이루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외교적인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미국과 정부 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갑자기 파기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권력을 나누어서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개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개헌에 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진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이 87년에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은 많이 컸는데 옷은 안 맞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얼빠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의 그 권력, 제왕적 특권이 보장되어 있는 현재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습니까? 네. 사드 이야기 요거 마지막 하나 아까 안 뜯은 거를 잠깐 정리하고 다음
네, 사드 차기 정부로 재검토 필요한가 이 얘기였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네 분이 다 얘기했으니까 또 뭐 추가로 하실 분은 없죠. 네, 아까 그 화면에서 보듯이 제가 말한 게 맞죠. 네. 제가 말한 게 그 부분이 문재인 네. 대표 얘기한 게 맞죠. 그 앞에 부분. 아니 개헌론 얘기하려고요. 네, 이제 개헌 논의로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시계와 맞물려서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요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서 더 그쪽에 무게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헌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그래서 더 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아니다. 제도가 무슨 죄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지. 무슨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할 필요가 있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 요거부터 들어보고 있어요. 대선 전 개헌 필요한가 이런 주제인데요. 자, 네, 문을 여시죠. 저는 아까 저 영상이 보도된 3명의 대권 주자 중에서 네. 3사람이 다 저 개헌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표적으로 나는 문재인 대표의 개헌론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정치인 문재인은 개헌론에서 입장이 4년 중임제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4년 중임제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 영상에 나온 대로 대통령이 돼서 개헌을 통과시켜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해야 되는 개헌론은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자,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20년 다음 총선 때,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임기를 맞춰자는 게 개헌론의 핵심이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재인 전 대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3년짜리 대통령을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4년 중임으로의 변경은 그 개헌을 하는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되도록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3년짜리 대통령밖에 못해요. 권력을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로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다수당의 대표로 해서 총리가 돼서 총리로 이렇게 스위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4년 중임제 개헌에도 맞지 아니하고 논리가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우선 또 얘기죠. 편법이다. 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나라에 4년 전에 실패했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슨 국가 대개조를 하면서 내 몸을 던져서 대통령 잘해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3년짜리 대통령하고 물러나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관계가 다 틀려서 아니 여기서 정지시켜야겠네요. 왜냐하면 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가 뭘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저 마무리할게요. 문재인 대표는 5년을 마무리하고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3년으로 임기를 중지시키자고 하는 거는 반기문, 손학규. 민현 그게 안 된다니까. 아니, 5년 대통령 그러면 저 2000. 아니 남의 약속 자체를 갖다 비틀어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18년 그럼 지방선거 때 개헌 통과시켜가지고 그러면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때 대통령 선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개헌에 거냐고. 관해서는 아니 그거는 내가 보니까 내가 개헌에 ABC가 안 관해서는 되잖아요. 여러 번 글도 쓰고 또 되게 그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모든 후보의 어떤 입장이 네, 아니 자, 틀린 얘기가 민현 내가 마무리할 아니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고 얘기 마무리할 때 네,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리고 민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5년 임기를 채운 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개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얘기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개헌에도 맞지 않냐고. 그런 개헌을 뭐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개헌한다는 얘기가 2020년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 맞춰가지고 4년 이렇게 가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헌론이라면 그것은 저 초등학생도 이해 못. 한번 제가 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 결론은. 결론은 뭐냐?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 5월 달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헌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3년 열심히 잘한 다음에 4년 추가로 4년 하는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7년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네? 자, 자 이제 민희 의원님 네. 저는 독특한 5년제 다 하면은 제가 되게 독특한 숫자가, 개헌론자인데 네. 원래는 저는 2027년도에 개헌안을 발효시키자는 거예요. 27년도. 개헌안 당장 만들되 왜?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얘기해야지만 그때는 누가 대통령 후보일지요. 어느 정당에 존재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빼고 힘을 빼고 논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 얘기 자체가 정치권에서 파장에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니까 사실 그 얘기는 뭐 제가 더 이상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김진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은 제가 9월 달에 쓴 글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고 화두는 3년 후에 대통령 임기를 갖다 중지시킨 3년만 하고 분권형으로 가면서 과거와 다르게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역단일화가 생길 수가 있다. 반기문 안철수 연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제가 9월 달에 그 글을 쓰면서 사실은 그쪽에서 그것을 굉장히 텍스트 삼아서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사실 그것을 버전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쪽의 개헌론은 그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반기문이나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차기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총선 때 2020년도에 동시에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원 내각제도 할 수 있고 뭐 그 대신 의원 집정부제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그 대통령은 3년을 잘해봐라. 3년을 잘해보면 우리가 5년 동안 해갖고 나머지 2년은 대개 식물 대통령이니까 오히려 3년을 잘한 다음에 7공화국이 열리면 그 대통령은 내각제 총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런닝메이트형 공동정부 역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9월 달부터 본 거고 지금 사실 그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반대자가 누구냐면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인 거죠. 네. 문재인 대표는 그 부분에서는 일관돼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냐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탄핵한 것이지 헌법 자체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나 권한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 5년을 그냥 가자. 그 자기는 거기서 그만두는 거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는 국회 임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뭐 2020년에 하고 2년만 그다음 국회는 21대 국회는 2년만 할지 어떻게 할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4년 중임제로 가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럼 대통령 후보가 뭘 주장하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만에 국회의 개헌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34명을 출범했죠. 이 사람들은 6개월 내에 개헌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통령 후보가 뭘 주장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회 개헌특위의 인적 구성과 그들의 흐름이다 하는 것이고요. 네. 딱 하나만 마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쨌든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데 있어서 헌법과 국회법과 선거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또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영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하니까 제왕적 총리자가 돼요. 네. 승자 독식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되려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거죠.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를 간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또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 갖다 연동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다당제가 돼야지만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놀랍게도 김진 의원이 사실관계 틀려갖고 자 이제 여성 분들도 지금 뭐 복잡한 얘기 떠나서 아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지 왜 헌법이 문제냐 그리고 지금 헌법이 뭐가 나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정말 무슨 아주 뭐 후진국이고 원시 국가가 아닌 이상은요. 한 사람의 권력자가 착한 사람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거나 그 한 명의 선의 또는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선의에만 이 국가가 맡겨지고 국민의 행복이 맡겨지면요. 그 나라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쌍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라고 뽑아는 놓죠. 뽑는 순간만 주인이고 그 후에 5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여왕 밑에 무슨 종처럼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박근혜신 것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가능하게 했던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어떻게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돼도 그 악의를 있는 그대로 다 실현시킬 수 없는 시스템과 견제와 절차, 제도가 완비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르고 선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 됐다가도 중간에 얼마든지 악의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담보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네, 이게 새옹지마가 그러면 이 될 수 있다, 기회를 대한민국. 물론이죠. 이런 일 없이 어떻게 온 국민이 열망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어떤 통치 네, 구조와 송의원도 한번. 개헌을 통해서 아니, 뭐 송의원 한 번 나가자. 세옹지만 좀 이거 그렇고 전화위복 저도 얘기 정도로 좀 생각해 합시다. 전화위복. 예. 네. 그 이번에는 대부분 이 개헌이라는 의지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뭐 거의 예외 없이 대두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요. 네네. 네. 사실 그렇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7년에 노력을 해서 30년이 흘러왔는 이 과정을 보니까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의 문제만이다라고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시점은 아니다라는 게 이번 촛불에서도 네. 드러났다는 폐쇄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야 권력 된다. 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 자체 체제를 한 바꾸자는 소리가 네. 여의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서부터 또 시작됐다는 게 계기라는 거죠. 자, 송 의원님, 자, 여기서 네.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네. 잠깐 우리가 잠깐 편하게. 자,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4년 중임제 대통령. 네. 자, 이 셋 중에 뭐 이유 얘기할 거 없이 저는 분권제를 원합니다. 분권. 네.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죠. 네. 박영거 요 얘기하면서 한 잠깐만 얘기해도 돼요? 네, 잠깐. 제 결론.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할까요? 저기 네. 그럼 먼저 분권형 4년 중임제. 네. 분권형 4년 4년 중임제. 분권형 4년 중임제. 네. 이거 이원 집정부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저는 뭐 4년 분권형 4년 중임제는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원 집정부제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하고 내각제만 있는 겁니다. 그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건 거기다 어떻게 얻냐 하는 문제예요. 얹었을 그러니까 때 책임 대통령을 총리를 직선을 거냐. 뽑냐 간선을 네. 뽑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내각이 중심인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각이냐 이 대통령제냐 볼 때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건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한테 있을 때만 네네. 대통령제에만 해당되는 얘기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내각제에 기초한 그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이원 집정부제가 맞다고 봅니다. 이원 집정부제. 네. 다 이원 집정부제를 원하시네. 네. 저는 개헌을 한다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고. 대통령 4년 자, 중임제. 그리고 왜냐? 네. 왜냐면 우리 아까 강 변호사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좋은 대통령은 가능하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좋은 대통령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세계적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겠지만 러시아 국민이 봤을 때는 푸틴이 좋은 대통령이다. 오바마, 이제 뭐 레이건 무슨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좋은 대통령과 한국도 가능하다. 왜냐?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의 80% 이상이 박근혜라는 개인적 실체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에 있다고 안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역대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민주화 이후에 5 대통령이 실패하고 이 죄업으로 꼽히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좋은 대통령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네.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집무실을 구중궁궐 본관 집무실을 폐쇄하고 그 관광용 시설로 바꾸던가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백악관처럼 지금 비서동에 있는 거기 위민일관 3층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비서실장과 정부석하고 핵심 비서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사. 얼마나 인사 때문에 뭐 제왕적 대통령제니 말이 많았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데에 객관적인 국민의 배심원 내지는 이런 인재풀이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인재의 풀을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인재를 걸러내느냐 시스템을 예를 들자면 객관적인 커미티 같은 걸 구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낙하산 인사 과거에 있었죠, 중앙인사위원회라고. 했죠. 해서 상당 부분 효과를 봤습니다. 네, MB가 없었죠. 봤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원들도 객관적인 내외의 인사들의 시각이 반영될수록 하는 시스템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나 구설이 많았습니까? 이 낙하산 인사 말이죠. 대통령이 공공기관 폐해 지적하면서 세월호 담화를 하면서 뒤로는 노세한 재미교포 코미디언을 관광공사의 감사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관광공사 감사가 공기업평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네. 본인이 겉으로는 세월호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하산 인사 안 하면 돼요. 낙하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통령이 이른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몸담지 않아서 뉴페이스 그래서 정치권의 이 채권자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의 채권 빚을 주지 않은 대통령을 뽑으면 돼요. 대통령이 유일하게 낙하산 인사 딱 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예? 자기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로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제 직함도 위원님 아니죠. 말씀 다 맞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아니 홍삼 티료 김대중 대통령의 홍삼 티료나 김영삼 대통령의 현철이나 아들이 방종하고 국정농단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결론. 좋은 대통령은 가능하고 그래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제부터 좋은 짧게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런 좋은 일들을 하면 된다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어떡할 거냐를 네. 염두에 둔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그래서 되고 개헌이 우리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을 때 다 준비된 대통령인 줄 알았고 그때 공약한 거 다 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개헌안을 갖고 바람직한 이 토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12월 8일 그 탄핵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일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사회 대변화를 갖다가 하자.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등을 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지금은 개헌파를 조직할 때가 아니라 광장파를 조직할 때다. 광장의 민심은 일단 사회의 변화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있으니까요. 이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아까 김진희 의원도 5월 초쯤 대선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5월 초까지 개헌안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헌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게 하고 지금 현재의 쟁점은 이런 2월, 3월 입법 황금기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 걸 봐갖고 국민들이 자기 정부에 대한 상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이런 지금 개혁안을 만들고 내놓는 걸 보니 누구를 어떤 정당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겠다 하는 그 상을 그려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5명 대통령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적이 있어요. 자, 모두 다 진도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전 개헌 필요한 거는 전부 동의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대선 전 개헌이 동의한 게 아니라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개헌은 아니 물리적으로 왜 불가능합니까?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의원님 왜 탄핵 결론이 꼭 한 3월 달 정도 나온다고 확신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시간이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20일, 그다음에 의결 60일, 또 국민들 투표 30일 치면은 한 3개월 반 정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자, 그럼 개헌안을 만드는데 요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력 구조의 문제도 있고 또 권력 기관 간의 견제의 문제도 있고 기본권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김진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청와대 웨스트윙 하나 통합하고 인사위원회를 두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번에는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이제 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개헌 논의 가지고 활발해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른바 개헌 저지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여야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화면으로 보신 후에 짧게 이야기 한마디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죽어 있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됩니다. 당이 패권, 패거리 정치 이거에 아직도 함몰돼 있다 그런다면 우리 정권 교체하는데 이건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를 당의 그 후보로 전제를 한 인식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구의 사당이냐,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정당이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민주당은 사실상 문재인 1인 정당이자 특정 세력의 사당이 되어 있습니다.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지가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경선룰 논의를 들고 나와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닌지. 민주당이 문재인의 사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친문진영은 박근혜 정부가 비선과 사당화로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한테 발언 기회를 아무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예.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요. 예. 제가 이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년을 한 사람입니다. 네네. 지금 개명이 돼갖고 이제 민주연구원으로 되어 네. 있는데 개헌제지 보고서에 대한 입장. 예. 이 연구원에서 내는 보고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정책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뭐 노동 문제다, 농민 문제다, 금융 문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연구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연구원 개인의 입장이다 하고 나갑니다. 아 예. 그건 뭐 우리나라 모든 국책연구원이 그렇게 합니다. 네네. 그거 말고 전략 보고서. 네. 전략 보고서는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죠. 제가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이런 개념을 갖다 설계했고 또 총선 전략 보고서 등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총선 전략 보고서는 역대 모든 선거구의 어떤 특징과 이런 걸 종합해서 네. 여론조사를 대입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그런 경우는 그 공식 보고서예요.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서입니다. 이렇게 못이 박혀 나갔더라고요. 아, 이거 그러니까 공식 보고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갖다가 굳이 당대표하고 네. 대통령 후보들한테만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런 보고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바로 띄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좀 되게 애매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그 당에서 정확하게 조사 보고를 해갖고 네. 잘못됐네 저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네. 내용 들으셨잖아요. 아니 대충 아실 거 왜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일을 했을 때랑 그런 차이가 있는지 좀 잘 그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저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당에서 그 조사한 것이 있으면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고 오해를 풀고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이거 지금 이게 공식 보고서가 아닌 걸 확인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 이게 공식 보고서가 아니고 이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 분이 뭐 하실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식 보고서 아니면은 개인 견해 같은 모든 건 공식 보고서죠. 네. 근데 그 이 전략 보고서하고 정책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 보고서는 본 연구원 개인의 연구 의견인 것이고 전략 보고서는 연구원 원 자체 의견인 거죠. 저도 의원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연구원을 운영해 본 제가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의도 연구소도 마찬가지 전략 보고서, 정책 보고서를 내는데 그게 누구 돈이에요? 당 돈 아닙니까? 당연히 당 그리고 돈이죠. 당의 의견을 내는 의원님이 연구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병도 개인 의견이다 하고 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KDI를 포함해서 당 소속 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그것이 개인 의견이다. 더더구나 개헌에 관한 얘기를 더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냐면 현역 의원이 아니면서 KDI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구체연구소는 저와 같은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만 KDI가 대통령한테 의원님 저도 연구원을 20년 있었습니다. 국가를 5년 동안 이렇게 끌어가야 한다 할 때는 20년 KDI 있었어요. 연구원.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원 20년 있었지만 내가 내는 보고서를 개인 의견입니다 했을 때도 연구원에서의 그 원칙에 안 맞을 때 저를 처벌합니다. 연구원 자체가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만. 유형이 다르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근데 이 방식은 전략 보고서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 아닌 게 맞는데 왜 그런 두 형식의 모순이 생겼는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알겠습니다. 본인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른답니다. 공식 보고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당에서 진상조사했으면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토론할 뭐 그런 내용 내용은 아니에요. 하여튼 20년 승 여기 20년 연구원 20년 승.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중심이 돼서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개헌 저지 보고서가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송영선 싶은 의원님 거예요. 말씀처럼 아무리 당의 대선 주자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정책연구원 정당을 떠나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정당법에 필수적으로 돼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을 이용해서 대선에 필요한 어떤 행위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사당화의 문제.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 지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들 화들짝 놀랐고 실망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대선 주자가 이 나라의 헌법이 필요하냐 안 하냐,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정도의 공공성은 가진 후보이기를 원하는 게 지금 우리 온 국민의 열망이 됐습니다. 네. 워낙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을 봐서 네. 정말 놀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대통령에게는 철저히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느냐, 돼서 5년을 하느냐, 3년밖에 못 하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권력을 나눠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만큼은 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까지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후보는 아니길 바라는 여러 가지 열망들이 있는 상황에 네. 지금 대선 주자 1위이신 자, 문재인 네. 후보가 자신의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서 개헌을 네, 짧게. 저지하는 듯한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 보고서를 내게 했다고 하니까 사실관계에 또 아니요, 오해가 사실관계 생기잖아요. 냈다는 게 아니고요. 마치 문재인 대표가 연구원을 사당화하고 사원화했다 이런 팩트와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해보세요. 것이고. 그렇게 그 그래요.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얘기가 많은 거 사실을 저는 정확히 연구원장을 얘기하고 지냈던 사람 입장에서 예. 그냥 답답합니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 본질을 얘기하시자고요. 많이 있죠. 그 본질을. 설명하셨는데. 논란의 본질을 본질은 얘기 듣고 또 말씀. 자, 그래서 연구원에 관해서는 많은 두 분의 그 연구원 자, 1분 내로 출신께서 얘기할게요. 자세하게 시간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잘 아실 거고 강 변호사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 나라 국가 지도자의 공과사 구별 문제. 구별 문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연 말씀대로 문 대표가 연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도 또 사실인 거고. 네. 뭐 자, 그럼 넘어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말고 본인이 공과사를 구별 못한다는 데 대한 많은 국민의 엄청난 비판과 우려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상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저 비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왕적 일반 시민의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전 대표예요. 문재인 전 대표의 현재의 법적 신분은 전직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후보, 전직 당대표, 전직 국회의원이고 전자가 붙은 건데 전자가 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전방부대 사단에 가가지고 저 사단 부대나 이런 데에 막 그냥 지시성 얘기를 하고 본인이 왜 무슨 자격으로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합니까?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정작 대통령 되면 법과 국민 앞에 국민이 얼마나 군림하겠느냐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다음번 박종진의 100분 토론에 문재인 전 대표 초청해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네 사람 다 앉아가지고 말이죠. 공과사 제대로 구분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무슨 자격으로 전방부대 사단 갔느냐 이것부터 한번 답변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30초 발언 약간 해줘야 될 잡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30초.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년도 안 그랬습니까? 사실 국민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이런 겁니까? 아니라 그게 이 보세요. 이거는 지금 답변인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 촛불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사한다 혹은 뭐 부자 몸조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대통령 선거까지 가기 과정까지 1라운드라고 봐요. 그때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발언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까지 비판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 개헌 저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특정 개인이 지나친 열정에 의해서 좀 지나치게 했을 뿐이니까 널리 이해를 하라. 맞습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네,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아니 인터뷰한 내용에 그게 팩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자료 제출해 아니, 팩트 제가 오늘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워딩이 딱 그게 뭐 조사 하나도 다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특정 개인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지나친 자기의 열정에 의해서 좀 오버한 것이라고 봐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구원 돈을 가지고 특정 개인이 특정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대통령 후보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행위를 한 것을 특정 개인이 개개인의 열정을 가지고 한 행위로 그냥 치부하면서 그것은 납득해도 된다, 용서해도 된다, 받아들여도 된다. 자, 강현재 대변인 네,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말이 똑같잖아요. 네. 개인의 일탈, 개인의 사적 부모를 맞습니다. 뭐 알아채지 못했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 맞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박근혜 네. 대통령이 했는데 저는 뭐 괜한 오해가 뭐 지금의 이제 굉장히 탄핵까지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님을 뭐 동일시해서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온 국민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공성을 빨리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 가는 사람,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의 1인자고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의 공무원인데 이 모든 공무원 공직자들이 개인의 어떤 사리 사욕이나 내가 뭔가를 휘두르겠다는 욕심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의 공복이고 봉사자로서 만약에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아니어도 되고 내가 이번에 대통령 그 선거 때는 뭔가를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외연 확대 위해서 뭐 안보 현장을 가시고 저도 항상 의문인 게 억지로 뭐 민간인이신데 문재인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추가하면 모시도록 한 문장만 이제 제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자 박근혜다. 남자 박근혜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 문재인 전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갖다 붙이는 건 자유고 또 그것이 뭐 엔터테인먼트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은 다 자기 살아온 인생의 기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태도를 취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온 방식과 코드에 안 맞는 일을 갖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인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생은 전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독재자로 인생을 살아왔고 독재자의 딸로 살아왔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온 사람과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고 세상과 개방한 사람 같은 하나로 연결해서 붙이는 거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 공과사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꾸 지금 팩트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얘기가 진행되니까. 뭐가 팩트가 안 돼? 10월 말에 전방 1사단 방문한 게 뭐가 팩트가 안 돼요? 안 해요. 그게 참말로. 첫 번째 10월 말에 전방 1사단 방문한 게 뭐가 팩트가 안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냐고요. 죄죠. 죄지. 자,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방문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문재인은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간 거예요? 우리 김진 의원님 정말 이 어떤 그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얘기해 보세요. 자, 대통령 후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인입니까? 뭐가요? 문재인 전 대표가 공인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그런 공인은 수백 명, 수천 명이라니까요. 그럼 공인 중에서 지지율 1위인 공인은 없죠. 무슨 지지율이요?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공인은 없잖아요. 여론조사에 나오면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여론조사 들이대고 전방에 전화해가지고 안보 현장을 가는 내가 여론조사 1위니까 내가 저 여론조사 1위니까 1사단장 내 방문 준비해. 또 이렇게 해야 돼. 김진 의원님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김진 의원 답지가 않아요. 뭐가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 1위니까 전방 가겠다고 했어요. 나다운 문제 그런 식으로 자꾸 비틀지 말아요. 논리를. 나다운 무슨 자격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지. 오늘 좀 팩트도 다 틀리고. 뭐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시민하고 자기가 대통령 됐어요? 왜 전방 1사단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국민은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국군 통수권 어떤 내놓으라고 역할을 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국군 통수권 내놓으라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이 어머니 현역 대통령이 살아있고 대통령인데 무슨 국군 통수권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제가 대통령 됐어요?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 그러고 폭력 혁명이나 자극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국군 통수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인권 변호사 해서 경력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고독과 자폐 속에 살았던 사람과 다르다면 더욱더 공과사를 구별을 해가지고 엄밀하게 법 앞에 평등. 나도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해야지. 탄핵 결정이 아직 안 났고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대선 민주당 후보도 되신 것도 아니고. 조그만 얘기들을 갖다 모아갖고 조그만 얘기들 모아갖고 그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어떤 논리 갖다 하는 극단적인 편향적인 논리를 만들면 세상에 무슨 토론이 가능하겠어요. 자, 봐요. 아이고. 지난 10월 말에 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한 거국 내각으로의 모든 권한 이양을 제가 지금 맨 처음 얘기했습니다. 11월 초에 질서 있는 권력 이양 6개월 조기 대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11월 13일 날 탄핵으로 국회가 임해한다는 얘기 제일 먼저 했습니다. 대개 정치권이 다 그 노래를 따라왔어요. 하루 이틀 후나 한 달 후에. 근데 그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권 통수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느냐, 총리에게 어떤 권한까지 줘야 되냐 하는 논란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분명히 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권력 이양이다. 거국내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지. 거기서 갑자기 그걸 비틀어 갖고 자 군대 갔다 오더니 국군 통수권 내놓으라고 하겠다. 이거는 얘기에 거까지만 쳐갖고 하나의 어떤 그 편향된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비난과 저는 그렇게 토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난과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행동을 사실 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남북 정상회담부터 하겠다. 대통령 되신 것도 아닌데 남북 정상회담부터 하겠다라든지. 그거 물어봤는데 그럼 뭐 대답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되면 맨 처음 정상회담이 영국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합니다. 세 번째 멕시코랑 합니다. 그런데 부시가 그걸 바꿨어요. 그건 전략적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문재인 현재 전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겠죠. 어떻게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먼저 하겠습니까? 시간이 오늘 굉장히 오버돼서 마지막 것 띄면 제3지대 정기개편 어떻게 보면 이건 다음 주 화요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1대3 구도로 논쟁이 오갔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고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검증과 집중 견제를 받기 있기 때문인데 다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박종일 라이브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판이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